어느 지역을 가나 어느 지역과의 자기의 연관성들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 저는 제 진짜 굉장히 친한 제 대학의 친구가 이 고창 군청에 있어요. 학교 수석으로 들어왔는데 학교를 오랫동안 다니게 해놓고 저는 이제 군대 가버렸는데 그 친구가 지금 지적 개장하고 있는 김성재라고 하는 친구가 제 대학 동창입니다. 그래서 고창은 무조건 오면 그 친구한테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언젠가는 한번 고창에 왔는데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선운사 갔다가 눈이 많이 왔길래 읍내에 들려가지고 야 니네 집에서 자자라고 하는데 집에 가니까 항아리에 이 복분자를 담궈놔서 그 복분자 가지고 주전자로 먹다 이게 억울해요. 더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눈에다가 뿌리면서 눈 한 잔, 나 한 잔 그렇게 먹었던 이 30대 초의 기억이 아직도 선연합니다. 그 친구 결혼하기 전에. 근데 그러게 뭐냐면 고창하고 가깝게 지냈었고 지금은 이제 마을 운동 한다고 고길섭이라고 하는 선배가 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보니까 서영길 선생이 저하고 대니시장에서 고군분투하다가 고향이 고창이라고 일로 와가지고 문화회관에서 일하고, 설정환 선생 제가 문화의집 하고 있을 때 같이 그 문화단체에서 굉장히 고군분투하고 있었는데 여기 와 있고 그러는데, 또 최근에 이제 전문위원과 연구원으로 또 김숙희 박사까지 여기 고창에 와 있는, 그래서 저하고 같이 박사과정 같이 다녔었는데 굉장히 가까운데 실제 정책적으로는 저하고 가까워져 본 적은 없어요. 사람의 관계들은 가까운데 재작년에 한번 오신다고 하더만 안 오시더라고요. 뭔가 그때 있었으면 좀 많은 것들이 좀 더 진척이 있었는데, 작년에 이제 다른 심사 때문에 고창 문화재단과 그다음에 거기를 뭐라고 하죠? 폴리텍 대학이든가요? 거기를 들렸었는데 그때의 느낌은 사실 고창이 문화도시로 진입하는데 쉽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다행히 가장 어려운 관문인 예비도시를 돌파했으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 또 같이 일했던 분들, 또 문화재단에 계셨던 분들, 지금 이제 나간 분들도 많지만 얼마나 노력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어려운 곳, 이를테면 군산 같은 도시를 꺾었잖아요. 군산 같은. 전라남도에는 된 게 없잖아요. 목포하고 순천 올라가긴 했지만 여기는 완주라도 문화도시가 돼 있는 상황들인데 왜 돼 있는가에 대한 생각들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건데, 아까 과장님 정확히 말씀하시던데 고창은 뭉쳐 있는 걸 못 봤어요. 왜 안 뭉쳐 있지? 다 그 안 뭉쳐진 이유. 먼저 양해를 좀 구해야 되겠네요. 사실대로 얘기를 해야 도움이 되기 때문에 사실대로 얘기를 할게요. 이게 지극히 주관적일 수도 있어요. 근데 바로 옆에 사는 담양에 살고 또 전국 곳곳을 다 다니면서 이게 문화를 깊이 보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그냥 거기 가서 덕담만 하고 오면 그 동네에 아무 도움도 안 되는 거라서 그냥 좀 쓰라리더라도 그냥 얘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작정하고 왔어요. 좀 설정환 센터장이 좀 뭐랄까 민망하더라도, 근데 그걸 정확히 진단해줘야 도움이 되기 때문에 페이퍼를 보면서 말씀드릴 테니까 양해를 해주세요. 고창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애정하기 때문에 더 쓴소리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사실 문화도시 사업은 그간의 사업들하고 좀 다른 게, 이제 첫 페이지부터 말씀드리면 그간 달라진 게 뭐냐, 그간의 이제 정책이라고 하는 게 위에서부터 뚝 떨어져 내려오던 탑다운 방식이었는데, 이제 그러면서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지방 소멸이라고 하는 이런 화두까지 딱 등장하게 되니까 이거 어떻게 극복해야 돼라고 하면서 우리 문화 쪽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그걸 찾아내면서 문화 쪽에서 처음으로 만들어낸 게, 그러면 지역민 스스로 자기 의제를 발굴하고 그 일들을 실천하는 그런 문화력을 키우고 문화 자치를 실현하는 것이
지방자치 시대에 어울리는 일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문화도시 사업에 얼개를 짰어요. 얼개를 짜고 그리고 숫자를 정했습니다. 30개 도시만 하자. 희소 가치가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간의 수직으로 하던 정책들은 이렇게 안 된다. 예컨대 그러니까 지금 저 그 비디오 카메라 녹음하고 있는 카메라가 굉장히 의식되는데 여기서 다른 도시 사례를 들긴 해야 되는데 들면 이걸 이제 지워줘야 됩니다. 예컨대 지워줘야 됩니다. 자, 예. 아니 하여튼간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김해라고 하는 도시 지금 법정 문화도시 됐습니다. 작년에. 근데 그 도시에서 재작년에 됐어야 되는데 안 됐습니다. 이유가 뭐였냐면 시민들이 정말 그 지혜를 꺼내가지고 라운드 테이블에서 좋은 안을 만장일치로 이거 합시다라고 했었는데 마지막 최종 예비도시에 심사하는 자리에 그 사업이 빠져 있는 거예요. 제가 심의위원이었는데 여쭤봤어요. 이 사업이 어디로 갔습니까? 라고 여쭤보는데 발표하는 분이 아무 대답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전에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전에도 조직 체계 안에가 문화재단 안에가 문화도시 센터가 있었어요. 이거 어느 도시는 문화도시 안에 문화도시 센터가 있는 것이 굉장히 좋은 곳도 있어요. 왜냐하면 문화재단의 대표이사나 거기에 리더들 그리고 거기에 조직 구성원들이 정말 실천력 있고 현장과 함께하고 열정들을 가지고 있고 전국에서도 뭔가 그들을 인정하고 있다면 별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은 이상은 그 문화재단을 못 믿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굉장히 심의위원들한테 가득한 겁니다. 이유가 뭐냐? 문화재단 사람들은 정규직이어가지고 급여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을 안 해도 급여가 나오고 게다가 정년까지 보장을 받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도시 심의위원이나 문화도시 관련된 실무 현장 검토단 이 사람들은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뭐냐면 고창에 문화재단이 생겨 있는데 문화재단에 제대로 된 수장이 없다. 이미 다 알려진 거예요, 사실은. 그럼 거기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나 축제 기반으로 일하는 사람도 있고 뭐하는 사람도 일하고 있는데 그럼 그들이 열심히 하냐? 열심히 하는데 헛발질하는 경우가 많다. 이게 이미 알고 있어요, 전국이 다. 제가 담양에서 한 달에 책 3만 원어치 책 팔고 있어요, 한 달에. 임대료보다 10분의 1인데 그런 제가 이걸 다 알고 있어요. 그가 누군지 이름까지 다 기억을 해요. 그냥 시골 변방에 사는 중년의 아저씨가 이걸 다 기억하고 있는 것들인데. 그러니까 문화도시 추진단의 독자성들이 보장되면 되는 건데 김해에서 딱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김해 문화재단의 사이즈가 직원들이 300명입니다. 전국의 어느 문화재단, 이를테면 광주광역시 문화재단, 광역시의 문화재단이 125명이 있어요. 근데 김해에는 300명이에요. 문화재단의 대표이사의 권한이 막강하잖아요. 지금도 그분이 대표예요, 대표이긴. 근데 이분이 문화도시 센터를 자기 휘하에 두고 주민들이 만장일치로 올라온 사업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문화재단의 대표이사가 자기 권한으로 문화도시 사업들을 좌지우지한다는 것들이 이미 감지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실제 심의위원들이나 실무검토단, 그러니까 심의위원인 제가 가서 보는 앞에서 만장일치로 이거 하자고 결의한 건데 이걸 지워버릴 수 있는 권력이면 이 사람한테 문화도시 사업에 200억이 간다면 이 돈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정권을 준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심의위원들은 이 김해는 적어도 이 체제를 바꾸지 않는 한은 문화도시를 안 주겠다. 그게 그 자리에서 난 결론이에요. 그냥 점수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수기를 한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이렇게 질문 하나 딱 던져놓고 끝났어요. 질문으로. 안 했기 때문에. 왜 안 했어요? 다시 한번 물어봤죠. 대답을 못 해요. 왜냐하면 문화도시 추진단의 그때 당시 팀장을 맡고 있는, 센터장을 맡고 있는데 문화재단에는 팀장이에요, 이 사람이. 그럼 대표 눈치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심지어 그 사람은 저하고 아는 사람이에요. 개인적으로도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말 못하는데 미루어 시민위원들이 다 짐작하는 거죠. 그렇게 된 거죠.
수직으로 하달된 정책을 하지 말자고 문화도시 하는데 수직으로 하달을 아래로 내려가니까 마음대로 하는 거야. 이건 군수께서 그렇게 해도 안 되고 전라북도 도지사도 그렇게 해서 안 되고 주민들이 알아서 사업을 만들고 발굴하고 그걸 밀고 나가는 게 문화도시다. 그러니까 그거 하는데 또 하나 일상이 문화가 돼야 된다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저희가 들꽃 카페에 왔어요. 그러면 이 카페에 정말 아름다운 풍경들이 있습니다. 여기 현무암도 있고 그다음에 조각상들도 있고 심어져 있는 나무들 뭐 금목서, 은목서 비롯해서 지금 초롱꽃이 피어 있네요. 그러면 이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 꽃에 대해서만 아름답다라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꽃의 사회사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도시가 돼야 됩니다. 운곡 습지에 가서 여기는 남사르 습지다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끝나야 되는 게 아니라 아니면 줄포만에 가서 줄포만에 이 습지가 생태적으로 우수한 그런 보존 가치를 갖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보존해야 돼. 그리고 널리 알려야 돼. 이걸로만 끝나야 되는 게 아니라 저 습지의 생성의 역사부터 지금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예컨대 바로 위에 불행하지만 저 위에 들어서 있는 쇠만금이 간척되고 나서 쇠만금이 방조제가 들어서고 나서 우리 쪽에 있는 습지가 또 철새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통로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것까지도 얘기하는 것. 즉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죠. 어제 제가 서울에서 지하철을 타려고 하는데 제가 진짜 좋아하는 말이 그 시로 쓰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사진을 딱 찍었는데 뭐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광주의 조선대학교에 신영철이라고 하는 교수가 문학평론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손택수라고 하는 시인의 시 속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은 모서리와 모서리가 만나는 거예요. 각진 모서리. 람의 미음이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서로 애증하고 갈등하고 뭐 하면서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모서리와 모서리가 부딪히면 이응이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미음이 달아져 가지고 이응이 돼서 사랑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평론을 본 적이 있는데 그런 거죠. 어제 사랑이라는 시가 다 그러한 뜻을 또 가지고 있더라고요. 언제 지었나 했더니 손택수 시인이 느낌의 공동체에서 그 시를 평한 것보다 훨씬 늦게 졌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저건 모작이다 라는 그런 생각까지 그렇게 했었는데 그런 거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랑이 생겨나는 것, 이것은 터무니가 생겨나는 겁니다. 터무니가. 우리가 터무니없다라고 하는 것은 예컨대 이곳에는 공간이라고 하는 거, 자연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에 저희들이 스쳐가요. 스쳐가면서 여기가 닳거나 뭔가 흔적이 남아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요. 그게 터무니입니다. 문화라고 하는 것은 터무니인 거예요. 시간과 공간과 사람 사이에서 교집합이 바로 문화인 거죠. 그러니까 뭐든지 다 문화가 된다고 하는 마음들을 갖고 존중해 주는 것들. 이게 문화도시의 촉발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고창의 치유문화도시, 그 다음에 한반도의 첫 수도라고 하는 거, 이것들에 대한 알리바이들을 얼마나 잘 맞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좀 이따 이제 각 도시, 이미 지정된 12개 도시에 대한 그런 아이덴티티들이 나오는 건데 다시 그때 좀 얘기를 해보죠. 그리고 결국은 그런 것 같아요. 예컨대 고창이 가장 잘 나갔을 때 인구가 몇 명이었을까? 한 70년대에 한 15만? 그 정도 나가다가 지금은 뭐냐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도시에 비해서는 사실 인구 감소율이 크게 현저하게 높지는 않은 도시잖아요. 그거에는 고창만의 고유한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거다라고 하는 것들. 그런 다음에 이 고창이 지속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미래 전략으로서의 문화라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작년인가 제가 작년 겨울에 호암마을을 가봤어요. 호암마을에 그 방죽에서 연꽃을 이렇게 그 마른 연꽃을 이렇게 따다가 이 꽂아져 있는 거. 그 안에서 저는 또 씨앗을 꺼내 가지고 호암마을의 연꽃을 우리 마을 이제 담양 고서라고 하는 곳에 저희 마을에 갖다가 좀 심어봤는데
나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잘못 심어서 그런 건지. 근데 이러면서 뭐냐면 그 마을의 정기 같은 걸 가져오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 마을에 일종의 영성 같은 걸 느꼈어요. 본디 뭐냐, 한센병을 치료했던 그런 공간이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톨릭 사제들이 그 수도원과 같은 그런 공간들을 마련하면서 했던 것들. 그걸 다 보니까 고창이 이런 곳이 다 있어? 라는 생각과 더불어서 호암이란 마을 자체가 이미 호랑이 바위 같은 느낌들. 그 안에서 느껴지는 게 역사성이나 그 역사성이 어떤 걸로 이어지는가라는 그런 생각들이 써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미래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치유라는 말을 꺼냈을 때 치유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 오늘 저한테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이 코로나 때문에 제가 마스크 벗을까요 말까요? 이것 자체도 스트레스잖아요. 그냥 맨입으로 이야기하고 맨 얼굴로 얼굴 보고 인사한 게 벌써 2년째잖아요. 2년째 못 하잖아요. 이랬을 때 우리가 미래도시 전략으로 치유라고 하는 걸 가졌으면 어떤 점들을 특화할 것인가. 치유 안에는 영성이 따라간다면, 치유 안에는 자연이 따라간다면, 치유 안에는 명상이 따라간다면, 치유 안에는 요가가 따라간다면, 치유 안에는 검단선사가 등장할 수 없는가? 소금은 정화라고 하는 거고 연결되잖아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화도시 센터 계신 선생님들은 정확히 제가 잡설에 능하거든요. 잡설에 능하니까 잘 맞히면 될 것 같고.